여우. 사람들이 말하는 큰일 날 여자와 동거한 지도 1년여. 그동안 도망쳐야 되겠다고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또 실제로 전쟁을 피해 이지의 M 해안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처자가 사는 곳으로 몇 번 돌아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거기서는 언제나 완전히 도망치지 못했다. 큰일 날 여자가 그리웠고 아내의 둔감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큰일 날 여자, 그녀의 이름은 게이코다. 그 게이코의 과거를 나는 잘 모른다. 나는 게이코를 거리에서 만났다. 하지만 다른 밤의 천사와는 달리 순정과 고집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와의 흥정이 끝난 뒤 나는 너댓 명의 건장한 이국인들에게 둘러싸여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는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함께 호텔에 들어간 뒤 그녀는 숨기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했으며 몹시 울었고 게다가 환희하면서 내 몸을 품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욕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그래도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조금이나마 내게 보였다는 것이 나한테는 위안이 되었다. 흔히들 말하는 연민의 정에 끌려서 결혼을 해버린 나의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것은 자전거를 탔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과거를 신성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는 언제까지고 냉정했다. 물론 나도 동정인 상태에서 아내와 결혼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내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내 아내는 더러워진 처녀에 대한 복수를 나한테 행한 것이었다. 그에 대해서 나는 방탕으로 대항하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격렬해져서 나는 종종 출정을 했다. 살인과 방화가 난무하는 무자비한 전장에 있다 보면 그처럼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아내라도 천사처럼 그리워지는 법이기에 나는 귀환할 때마다 아내에게 아이를 낳게 했다. 전쟁이 끝난 뒤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아이는 4명이나 되었다. 순식간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져서 6,000엔 정도 되던 퇴직금은 채 사흘도 가지 못했다. 나는 옛날부터 문학의 뜻을 두고 있었지만 그때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악함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공산당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1년쯤 뒤에 나는 지금의 공산당의 환멸감을 느꼈다. 그것은 보스를 중심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무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나는 내부에 버티고 서서 싸우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시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당에 탈당서를 내버렸다. 그리고 당을 미워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미워했다. 내가 배신자, 불의의 장본인이라 여겨지고 추악하게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문학 삼매경에 빠져도 보았지만 종전 후의 작가 기근 현상, 그를 메우듯 이미 수많은 인기 작가들이 세상에 나온 뒤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나는 기차를 놓쳐버린 형국이었다. 그런 나의 악전 고투에 대해서도 아내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갖게 된 내가 앞으로 나한테 여유가 생긴다면 따로 애인을 만들어도 상관없겠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는 냉정하게 네, 돈만 주신다면 집에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얼마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을 무렵 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정으로 게이코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게이코는 전에 동거하고 있던 이국인 덕분에 누추하기는 하지만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굴러 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게이코도 나한테 몇 가지 거짓말을 했다. 나이도 5살 정도 어리게 말했고 학교도 여학교를 나왔다고 했지만 예를 들자면 12 곱하기 8이 몇인지도 암산으로 하지 못했다. 그녀는 빈농의 딸, 그것도 불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담배밭에 풀 뽑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도록 봉당에 서서 모기에게 뜯기는 벌을 받아야 했던 기억 등을 나한테 들려준 적도 있었다. 남자나 돈 문제에 대해서도 종종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말하자면 어린 소녀의 거짓말처럼 금방 들통이 날 것들이었다. 그래서 나한테는 아내의 완고한 거짓말보다는 훨씬 더 가련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걸핏하면 육체의 기쁨까지도 숨겼지만 게이코는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는 듯 했기에 나한테만큼은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나는 게이코와 밤낮으로 애욕의 생활을 보내면서 대중을 위한 오락 잡지 등에 종종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잡지의 편집자들과 술로 지새우는 밤도 적지 않았다. 어지러운 생활 때문에 붓끝도 거칠어졌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또 돈만 보내주고 있을 뿐 전쟁을 피해 들어간 곳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처자, 특히 아이들에 대해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공산당, 인민의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배신했다는 고통도 있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만 수면제를 복용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칼모틴 10알, 아도름은 2알이면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칼모틴 50알에서 100알 사이, 아도름 10알 정도를 한꺼번에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것도 먹으면 졸음이 오는 대신 기분 좋은 흥분 상태가 찾아왔다. 그리고 게이코와의 성교, 그 피로를 잊기 위해 낮에도 아도름을 먹고 원고를 썼다. 나는 원래부터 술을 좋아했고 술에도 강한 편이었지만 최면제를 계속 복용하면서부터 술만으로는 조금도 취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예전에 보트 선수였는데 170cm에 70kg, 그래도 한 대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졌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소주 한 대를 마셔도 멀쩡했기 때문에 술과 함께 최면제를 먹게 되었다. 또 그러는 편이 돈이 덜 든다는 초라한 생각도 갖고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게이코의 육체와 최면제의 중독 환자가 되었다. 둘 중 하나가 하루만 없어도 금단 증상이 일어나서 나는 입을 열 기운조차 없는 반생반사 상태의 환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대로 있다가는 내 건강과 재능과 그리고 전쟁을 피해간 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처자까지 망쳐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취하면 난폭해지는 게이코와 싸움을 할 때마다 그것을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처자가 있는 시골로 도망을 쳤지만 거기서 아내의 표정에 나타난 딱딱한 껍데기를 뒤집어 쓴 무언의 경멸과 만나게 되면 죽을 만큼 게이코가 그리워져서 다시 게이코에게로 달아나 버리곤 했다. 또 게이코가 취해서 제정신을 잃고 놀러와 있던 다른 사내들과 밤의 거리로 뛰쳐나가면 나도 질투심이 일어서 다른 사내들과 뛰쳐나가 좋지 않은 곳에 묵으며 창부들과 함께 잠을 자곤 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게이코의 몸이 생각나서 아무래도 다른 여자들에게는 손을 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나는 적어도 결혼 후에는
나를 위해서 정조를 지켜온 아내를 위해서는 조금도 정조를 지키고 싶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살기 전 밤의 천사와도 같았던 게이코를 위해서는 뜻밖에도 정조를 지키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게이코는 전에 동거하던 이국인으로부터 얼룩말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까무잡잡하고 손발이 조그맣고 아담한 여자로 얼굴은 편평했으며 낮은 코의 구멍이 커다랗게 천장을 향해 있었다. 화장을 하면 그렇게 보기 싫은 여자는 아니었지만 민 얼굴일 때는 말문이 막혀버릴 정도로 평범하고 흙냄새 나는 농민의 딸이었다. 하지만 그 지칠 줄 모르는 허벅지에 옅은 줄무늬가 있는 몸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그녀를 통해서 처음으로 육체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속물들이 첩을 두고서도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일부 다처주의에 안주해 있을 수가 없었다. 도덕적으로 보자면 처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나의 도덕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설령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의 아내와 헤어져서 더욱 사랑하는 여자, 즉 게이코와 함께 사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내 아이들의 문제가 있었다. 18 곱하기 6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게이코가 아이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년 말 게이코가 이국의 과자와 담배를 몰래 숨기고 있기도 하고 게다가 당시 매독 때문에 페니실린을 주사토록 하고 있었을 무렵 그녀의 바람기라기보다는 그 음분함을 멍충한 나도 대충이나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최면제를 먹고 그녀와 싸움을 한 끝에 이지에 있는 처자에게로 돌아갔다. 하지만 최면제는 물론이고 누마제에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아내의 뾰루퉁하게 부풀어 오른 차가운 얼굴을 보기가 괴로웠기 때문이었다. 12시쯤 돼서 1200엔을 주고 승용차를 전세내서 M해안까지 갔는데 거기서 집까지 지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집 밑에 매음꿀을 겸한 술집이 있기에 옳았구나 싶어서 그곳에 마루 귀틀에 앉은 채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새벽 3시쯤이 되어서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도중에 밭으로 굴러떨어져서 손가락을 삐기도 하고 온갖 애를 먹은 끝에 간신히 처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더니 아내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남편의 방탕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듯하다. 따끔따끔하게 비아냥거렸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급격히 바뀌어서 하강하고 말았고 처자를 버리고 게이코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처자에게 선언한 뒤 다시 도쿄에 있는 게이코한테로 돌아왔다. 내가 그렇게 하자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곧바로 도쿄의 시댁으로 울며 하소연하러 찾아왔다. 그래서 친족회의 같은 것이 시작되었다. 게이코는 그 자리에 최면제를 먹고 갔다. 그녀는 나보다 적은 양으로도 훨씬 더 해롱거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님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내 바로 위 누님의 집에 10첩짜리 별채에서 내 처자를 살게 하겠다고 해도 승낙하지 않았다. 오히려 50만 엔의 위자료를 주어서 아내를 당장 호적에서 파내라고 강경하게 고집을 피웠다. 거기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나의 결심이 또다시 바뀌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자고 생각하고 다시 게이코와 헤어졌다. 그리고 처자를 바로 내 위 누님 집에 별채에 살게 했고 나를 위해서도 가까이에 작업실을 빌렸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아내의 곤란 얼굴이 언제나 내 가까이에 있었다. 또 나와 헤어진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버린 게이코가 사교 찻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게이코와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나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출판사를 믿고 말없이 작업실에서 뛰쳐나왔다. 최면제와 술의 나날이 며칠간 계속되었다. 잠을 잔 곳은 아사쿠사에 지금은 문을 닫은 오코노미야키 집이나 친하게 지내는 편집자나 작가들의 집,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폐해를 끼쳤다. 외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으며 백시 같은 암거래상들이나 가는 곳이라 여기고 있던 사교 찻집에도 게이코가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어 군데에 얼굴을 내밀어 보았다. 아사쿠사의 한 사교 찻집에 게이코를 닮은 여급이 있었다. 그냥 닮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데리고 딱 한 번 호텔에 갔었다. 하지만 나는 게이코의 육체가 아닌 다른 여자와는 성교를 할 욕망이 생기지 않았다. 마치 게이코와 동거를 할 때 곧잘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매끈매끈한 두 다리를 내 두 다리 위에 올려놓게 했을 뿐 최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죽은 듯이 잠을 잤다. 우습게도 나는 게이코에 대해서 여전히 정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게이코도 나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70kg이나 되던 내 육체는 수척해졌고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갈비뼈까지 보일 정도. 그처럼 밤낮 없이 방랑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아사쿠사에서나 신바시에서나 요코스카에서나 가마쿠라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술과 최면제를 먹고 돌아다녔는데 비몽사몽간에도 끊임없이 게이코의 환영이 떠올랐다. 틀림없이 게이코도 나처럼 불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과감하게 신주쿠에 있는 이른바 옛 사랑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오후 3시 무렵 부엌에서 게이코에게 슬그머니 들어가도 되는지, 게이코는 아직도 불행한 기분으로 있는지를 물었다. 키득키득하며 입안에서 웃는 소리와 함께 저 기뻐요 라는 애교 섞인 게이코의 요염한 목소리. 저는 물론 불행해요. 하지만 돌아와줘서 기뻐요. 이 말에 나는 하늘에라도 오를 듯이 기분이 좋아져서 부엌에서 그리웠던 6첩짜리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늘 사용하던 침구 위에 아름다운 잠옷바람으로 누워 있었고 그 머리맡에는 우리가 함께 살던 때부터 부리고 있던 사람 좋은 동네 할머니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다름 아닌 바로 게이코의 집에서 가정적인 따뜻함으로 맞아들여진 것이었다. 순간 나는 정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애정에 점령당한 기분이었다.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은 결국 여기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믿게 되었다. 나는 할머니를 돌려보낸 뒤 무릎 위에서 게이코를 안은 채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물었다. 내가 없어서 정말로 외로웠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생기지 않았어? 한 번쯤은 바람도 피워봤지?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다. 나는 게이코가 헤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통통하게 살이 쪘다는 사실이 약간 마음에 걸렸다. 나는 이렇게 수척해질 정도로 게이코를 생각했었는데 게이코는 그 절반도 나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게이코의 다음과 같은 달콤한 말들이 나의 그러한 의문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말았다. 게이코는 빵빵한 몸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 외로웠어요. 때때로 밤에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면 혹시
당신이 돌아오신 게 아닐까 해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리가 없잖아요. 바람이라고요? 그녀는 가느다란 눈썹을 고추 세우고 말했다. 바람이라뇨.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런 곳에서 일하기는 했지만 저만은 늘 착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일당이 400엔 정도밖에, 평균 수입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예전에 그녀가 나를 보고 싶다며 누님 집에 찾아왔을 때는 하루에 200엔의 수입밖에 없다고 불평했었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었다. 하지만 그것도 그녀의 과시욕에서 나온 탓할 수 없는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게이코는 그동안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에 관계를 맺고 있던 이국인에게서 받은 엘진 시계를 1,500엔에 팔았다고도 했고 지금은 7, 800엔 정도밖에 돈이 없다고도 말했다. 나는 그녀와 헤어질 때 놓고 간 돈을 생각해 보면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틀림없이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는 내 책을 팔아다가 돈을 마련해 둘이서 술을 마시고 고기로 찌개를 해 먹으며 즐겁게 놀았다. 한 달 동안이나 헛되이 쓰러졌던 나의 욕정도 그날 밤부터는 집요한 것이 되었다. 천하의 게이코도 아파하면서 그걸 싫어할 정도였다. 평소와 달리 아픔을 호소하는 게이코의 태도에 사람 좋은 나는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다. 단지 그녀는 여전히 무지하고 순정적이고 가련함 그 자체인 것처럼 나한테는 여겨졌다. 처음 약속으로는 나는 한 달에 몇 번씩 이런 식으로 게이코를 만날 생각이었다. 그때마다 돈을 가져오자고 생각했다. 그러자 게이코는 그렇게 올 때마다 돈을 가져오지는 않아도 돼요. 라고 말했다. 그녀도 일을 계속하면서 가끔씩 나를 만날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튿날 나는 돈을 받을 예정으로 있던 출판사를 찾아갔다. 거기서 재수없게도 아직 지불일까지 기한이 남은 어음을 받았는데 나는 그것을 가까이에 있는 늘 폐해만 끼치고 있는 한 출판사의 사장에게로 들고 가서 현금으로 바꿨다. 그리고 술을 진창 마셨더니 게이코와 약속한 시간에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그녀는 일을 쉬겠다고 말했었지만 내 귀가가 늦어지자 화가 나서 틀림없이 일을 하러 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사장에게서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을 한 대짜리 술병을 아는 채 혼고에서 자동차를 달려 긴자로 갔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니시 긴자에 있는 우라라라는 가게였다. 운전기사에게 찾아달라고 했더니 금방 알아냈다. 그것도 역시 제3국인, 즉 대만 출신 중국인이 경영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빌딩 2층에 있는 커다란 술집이었다. 밑에서는 보이가 2명, 하얀 제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손님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하고 있었다. 나는 본명을 쓰고 있다는 게이코의 이름을 대었는데 게이코! 하고 부르는 요라는 소리와 함께 2층으로 안내되었다. 이게 게이코가 말하던 품이 있는 술집이란 말인가. 파란 조명 아래로 울려 퍼지는 밴드, 춤을 추고 있는 손님과 여급들. 일단 여기에 올라오면 최소 3,000엔 정도는 뜯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게이코의 말에 의하면 손님들은 모두 가방 안에 5만엔에서 10만엔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10,000엔 정도는 쓰고 간다는 것이었다. 손님의 종류는 토건이나 무역 관계자들의 접대가 많다는 것이었다. 술에 취해서 여급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추고 있는 나이든 손님, 가만히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않는 미심적인 얼음 댄스,
그것을 보고 나는 품이 있는 술집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게이코의 이른바 서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나는 가게 깊숙한 곳에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4~5명의 여급들이 나를 둘러쌌다. 게이코에게서는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지만 거기 있는 4~5명의 여자들은 참으로 전형적인 창부인 것처럼 내게는 느껴졌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돈과 남자와 맛있는 것과 술이라는 듯한 표정이었고 말이었다. 나는 게이코가 이런 여자들 중 한 명과 손님을 다투다가 울었다는 얘기를 떠올리고 이런 일을 하는 그녀를 당장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전부 아니면 무. 나의 이런 극단적인 성격이 일단 공산당과의 싸움을 마치고 나자 이번에는 나를 매춘부의 품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그런 극단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처자를 버리고 게이코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물론 그녀의 일을 그만두게 하고 난 다음이다. 게이코와 동거를 하던 중 나는 그녀에게서 도망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위해서 이케부쿠로에다가 마켓을 사준 적이 있었다. 게이코는 그 마켓을 월 3,000엔에 친구인 리리에게 세를 주었다. 리리는 게이샤 출신인데 미모라는 면에서는 게이코보다 뛰어났지만 그녀와 다를 바 없이 신경질적인 여자인 듯했다. 요즘의 세상에는 이상한 남녀들이 시시각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게이코가 없었기 때문에 리리가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어 주었다. 나는 가지고 간 한 대짜리 술을 마셨으며 여급들은 가게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결국 나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취하기도 했고 늦기도 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나는 리리와 함께 승용차를 전세내서 신주쿠까지 나가기로 했다. 가게를 나오자 그 모퉁이에 중화 요리점이 있었다. 리리가 뭔가 좀 먹고 싶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는 치킨 카레, 리리를 위해서는 야키소바와 계란 수프를 시켰다. 사실 나는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멍하니 리리가 먹고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녀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자기 몫을 먹어치우고는 나는 귀찮은 걸 싫어해요 라고 절규하면서 내 카레까지 들이붓듯이 먹어치워버렸다. 아귀가 따로 없었다. 지옥의 여자들 중 하나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무렵 게이코도 역시 이처럼 무시무시한 식욕을 발휘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들은 애정에도 금전에도 식욕에도 모든 면에서 굶주려 있는 것이다. 긴자에서 신주쿠까지 차를 빌린 대금이 1,000엔. 차는 외국 단체 소유인 것인 듯 고급 차였는데 운전기사가 부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운전기사가 빨리 타라며 재촉을 했다. 리리도 취했는지 차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팁을 너무 적게 줬다는 둥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주쿠의 집에 와서도 게이코에게 네 서방을 데리고 왔어 라며 선심을 쓰듯 말하더니 또 팁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을 꺼냈고 심지어는 이케부쿠로 마켓의 세가 너무 비싸다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다. 취했을 때의 게이코는 결코 리리 따위에게 질 정도로 나약하지 않았지만 맨정신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리리에게 팁을 내준 모양이었다. 나는 신경을 써준답시고 여자 둘을 고타스에 있는 커다란 이불 속에 눕힌 다음 혼자 구석에 있는 작고 낡은 이불에 누웠는데 쓸쓸하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커다란 목소리로 게이코를 불러들여서 그녀의 생기 넘치는 몸을
꼭 끌어안은 채 잠을 잤다. 게이코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아서 성교를 즐기는 남녀도 있는 듯 했지만 나는 둘만 있을 때는 과감하고 개방적으로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성교를 즐기지만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만으로도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이었다. 나는 돌아온 탕자로서 전보다 더 게이코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내 문학과 내 일생과 가엾은 아이들을 전부 잃어도 상관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과는 달리 게이코의 무력이 강해졌다는 사실에는 굉장히 시달리게 되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나와의 결혼을 기꺼이 승낙해 주었지만 그 대신에 저 가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애정은 물질과 평행한 거예요. 저 옷도 갖고 싶고 마음껏 사치도 부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면 싫어요. 네, 여자의 허영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이게 나랑 처음 만났을 무렵 내가 너덜너덜한 잠바에 군화를 신고 저는 옷차림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가난한 작가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잘해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자 상냥하게 네, 전 당신의 애정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던 그 여자가 맞는단 말인가. 사교 찻집에서의 근무라는 한 달 동안의 악습이 게이코를 급속히 타락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 그녀는 원래부터 그런 허영심의 싹을 품고 있던 여자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는 자중을 했고 뭘 사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내게는 그것이 더 안쓰럽게 여겨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게 동료들은 전부 몇십만 엔씩 하는 옷을 걸치고 있다고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런 장신구를 사고 싶다고 나한테 조르게 된 것이다. 나는 죽고 싶을 만큼 슬픈 심정으로 그녀를 품은 채 잠을 잤다. 그 이튿날 나는 그녀와 함께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선배 작가의 집을 찾아갔다. 선배라고는 했지만 이미 쉰을 넘겼고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그냥 Y씨라고 부르기로 하자. Y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나를 환영해 주었고 술을 대접해 주었다. Y씨의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나는 우리 아이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이 괴로웠다. 그랬기에 일부러 더 기운을 내서 그 아이들에게 교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상냥한 부인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와 헤어진 뒤 방랑을 하던 중에 고서점에서 우연히 사게 된 무문관이라는 것을 즐겨 읊조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백장야호라는 공안이 마음에 들었다. 거기에는 보들레르의 그만두어라 내 마음 짐승 잠을 자라 하는 탄성과 공통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지금 여기에 그 공안의 전문을 옮겨보기로 하겠다. 제목은 백장야호. 한 노인이 있어서 백장선사가 설법할 때마다 언제나 무리들과 함께 설법을 들었다. 무리가 물러나면 노인도 역시 물러났다. 그런데 하루는 물러나지 않기에 스승이 물었다. 눈앞에 서 있는 자는 누구인고? 하고 말이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소불 때에 이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인이 묻더군요. 대수행을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했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저는
500생 동안 여우의 몸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랍니다. 선사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바라건대 여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또 물었다. 대수행을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혹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인과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고. 이 말에 노인은 크게 깨닫고 예를 갖춘 뒤 말하기를. 이제 저는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산 뒤에 사는 곳이 있어요. 감히 선사께 청합니다. 다른 죽은 스님들에게 하듯이 해 주십시오. 스승은 이 이야기를 무리에게 알리도록 했다. 식후에 죽은 스님을 보내겠다고. 무리가 말하기를 모두가 평안하다. 열반당에도 역시 병든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저리 하시는가? 라고들 말했다. 식후에 스승이 무리를 이끌고 산 뒤에 바위 밑에 이르러서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하나를 꺼내 화장했다. 저녁이 되자 스승은 당으로 나와 앞에 인연을 말했다. 황벽이 묻기를 고인이 한마디 말을 잘못하여 500생 동안 여우의 몸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잘못 말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라. 너를 위해서 말하겠다. 황벽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스승의 뺨을 때렸다. 스승이 박수를 치고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그렇구나. 수염이 붉은 자가 있다더니 참으로 수염이 붉은 자가 있구나. 무문이 말하기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어찌 여우로 떨어졌는고? 인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 여우에서 벗어났는고? 만약 안을 들여다보아 눈을 얻을 수 있다면 곧 여우가 풍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다. 나는 이 공안에다가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더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수행하기만 하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믿고 있는 나한테 이 공안은 그만두어라 내 마음, 짐승, 잠을 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선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을 때 게이코는 혼자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내가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 게이코는 해롱해롱 취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선배인 Y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Y씨도 상당히 취한 듯했다. 게이코가 이런 술을 어떻게 마시라는 거냐? 맥주하고 치즈를 가져와라 라고 술집에서 거드름을 피우듯이 위세를 부리자 Y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자네 무슨 예의 없는 말을 하는 겐가? 이젠 됐으니 돌아가게. 그러자 케이코는 돌아가고 말고 변변한 음식도 내오지 않고 큰 소리 치기는 이렇게 말하며 비틀비틀 일어났다. 그러자 Y씨가 이 여자 건방지네 라며 덤벼들려 했고 그 부인이 말려서 잠을 재우러 데리고 가버렸다. 나도 몽롱하게 취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게이코를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를 재촉해서 현관까지 나갔다. 하지만 게이코는 이미 혼자서는 신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나 역시도 약과 함께 병용했기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둘이서 비틀거리면서 벼랑 위에 있는 Y씨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녀가 미끄러져서 앞에 있는 도랑에 거꾸로 처박혔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도랑 속으로 화려한 허리띠가 보이더니 어둠 속에서는 희뿌옇게 보이는 게이코의 두 허벅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테크닉과 몸을 다해서 재산을 모아
연을 끄는 부모와 가족에게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녀도 역시 한 마리 여우였다. 여우 도랑에 떨어지다. 풍류 500생. 등과 같은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가슴에서 솟아올랐지만 얼른 그녀를 구해야만 했다. 나 자신도 엉덩방아를 찧어가며 간신히 그녀의 몸을 도랑에서 끌어올렸는데 진흙투성이 빈두로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주위로 어느샌가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였다. 아, 여자 추정뱅이다. 꼴사납네. 물을 뿌려서 거기에 눕혀두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게이코가 그처럼 추악해져서 모두에게 모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달리 방도가 없어서 Y씨의 현관에라도 눕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부탁하라고 했더니 부인이 수건과 쇠로 된 대야를 가져와서는 게이코의 얼굴과 몸을 한 차례 깨끗하게 닦아주었다. 게이코는 얼마간 정신이 들었는지 혼자서 비틀비틀 일어났다. 옷의 앞서픈 벌어졌고 아랫자락 밑으로는 신발도 없이 시커먼 버선. 지나가던 소년이 야 여자 괴물 이라고 말한 데 화를 내며 이 녀석 이라고 외치더니 그를 쫓아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렸을 때도 농촌에서도 저렇게 왈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소년 시절에는 가마쿠라의 시골에서 자랐는데 게이코와 같은 소녀들에게 끝없는 호기심과 희미한 연정을 느낀 적이 있었다. 도회로 나갔다가 나쁜 병에 옮아 젊은 나이에 죽어간 그런 수많은 아가씨들. 그 아가씨들에게서 느꼈던 애정이 게이코 위에서 폭발한 것이다. 67살 무렵에 동네 노농에게 겁탈당할 뻔하고 동네 유지의 아들이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하는 그녀. 19살 되던 해에 시골 바둑기사의 꼬드김에 넘어가 처녀를 잃고 21살 때 친족의 권유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카페로 일하러 나가기도 하고 남편이 전쟁에 나간 후에는 인쇄공장에 들어가서 자립하고 패전 후에는 귀환한 남편이 싫어서 이혼을 하고 한 이국인과 동거를 했다. 그리고 그 이국인이 암거래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된 후에는 여급으로 일하며 밤의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있던 그녀. 그런 게이코에게서 나는 패전 일본 여성들의 슬픈 운명의 상징과도 같은 것을 느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와 함께 구제를 받고 싶다. 떠오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핸드백과 신발을 들고 취해서 소녀를 쫓아간 게이코의 뒤를 따라갔다. 소녀는 근처에 있는 S역의 사무원인 듯 사무실 안으로 도망쳤는데 게이코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모두에게 사과를 하고 신주쿠까지 전차로 돌아왔다. 그 전날 밤에 그 도랑의 덮개 위에서 칼을 한 방 맞았다고 하는 청년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마켓. 그 도랑의 덮개 위를 그녀는 버선바람으로 머리를 산산히 풀어헤친 채 넙치를 닮은 눈을 치켜뜨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걸어갔다. 그 추한 해고를 나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도중에 경관의 불심 검문에 걸렸지만 내가 있었기 때문에 별탈 없이 넘어갔다. 그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간에 중화 메밀국수집이 있었다. 게이코는 일을 나가던 무렵에 배가 고프면 가끔 여기에 들렀다고 한다. 어떤 날은 자신을 데려다 주러 온 술집의 보이와 함께. 그건 어쩌면 손님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일순 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나는 아직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게이코를 믿고 있었다. 게이코는 계란이 들어간 라면을 2그릇이나 먹었다. 어젯밤 리리에게서 본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식욕이다.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죽은 것처럼 잤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가 먼저 시작한 포옹. 술집에 나가면서 바람을 조금도 피우지 않았는지 어땠는지를 나는 알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백을 받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그 일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고슴도치가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것 같은 표정을 지었기에 나는 그녀를 믿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점점 싫어하게 됐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게이코는 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에게만 바람을 피울 권리가 있고 여자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일단 내가 게이코를 버린 이상 그 사이에 그녀가 매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단 그처럼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을 전부 내보이는 데서 서로의 애정과 신뢰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본처가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게이코는 그것을 속을 떠보려고 하는 나의 속셈이나 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이튿날은 그녀에게 일을 그만두게 하는 날. 마지막 밤. 기분 좋게 일하고 모두에게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나는 긴자 근처 알고 지내던 편집자에게 뻔뻔스럽게 때를 써서 10시 반 무렵에 우라라로 갔다. 파란 조명 밑 짙은 화장을 한 다른 여자들과 취한 남자들이 있는 가게에서 보는 게이코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일부러 더 어깨를 펴고 있는 모습도, 촌스러운 것도, 체격이 작은 것도 전부 내게는 가련하게 보였다. 그녀는 내가 4,500엔밖에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이 불쾌했던 듯이 단 1분도 차분하게 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나를 굉장히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닌 게이코의 선전이 먹혔기 때문에 다른 여급들이 걱정이 돼서 몇 번이고 게이코 씨 하고 불러주었지만 게이코는 조그만 몸을 일부러 촐랑촐랑 움직여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가서는 댄스를 추었다. 내게는 먹히지 않는 그녀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를 짓고 다른 여급과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노래가 탱고든 블루스든 상관없이 빠른 발놀림으로 사각형 모양을 그리기만 하면 되는 이상한 댄스. 전쟁 전에 복잡한 댄스를 배웠던 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김이 빠져버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결국 음치에다가 댄스를 싫어하는 내게는 그것이 더 편안하고 좋았다. 한 곡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오자 게이코의 조장이라고 하는 야무진 미모의 여급이 내 앞에 앉았다. 한눈에도 도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된 화장과 시원시원한 말투. 그녀와 한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나는 그녀가 내가 학생 시절에 합숙을 하던 보트 창고 근처에 있던 요리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옛날에는 카페에 일종의 의리와 인정, 에티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급이었다. 그녀에 비해서 나의 게이코는 굉장히 촌스럽고 욕심이 많은 여자로 비춰졌다. 나는 며칠 전까지 방랑을 하던 때에 아사쿠사에서 레뷰의 여배우들과 먹고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녀들도 패전전의 여자들에 비해서 꿈이나 자존심도 없이 단지 무력적이기만 했다는 점에 실망을 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실망한 것은 이 신흥찻집이라는 곳의 여급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걸근되지 않는 타입의 조장을 만났기에 나는 기뻤다. 그날 밤에도 취기가 돌자
전차를 타고 돌아오기가 귀찮아져서 승용차를 전세내서 돌아왔다. 이번에는 일본의 목탄 자동차였는데 800엔이 들었다. 돌아와 둘이서 눕자 습관이 되어버린 마찰 행위가 반복되었다. 나는 내 몸의 쇠약함과 그녀 몸의 탄력을 몸으로 직접 느꼈다. 이튿날부터 나는 일을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아침에 문득 그녀의 몸에 손을 대버리고 나자 어젯밤의 취기도 남아 있었기에 일을 할 수가 없었다. 할멈에게 부탁해서 동네 약국에서 아도름을 사다 달라고 해서 아침부터 몇 알씩 먹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꾸벅거렸다. 그러자 돈을 벌지 않는 내게 그녀의 가차없는 분노. 나는 아도름을 먹으면 양이 늑대로 변해서 절대 군주인 그녀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했는데 케이코는 그것을 극단적으로 무서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최면제인 아도름을 제안했고 그날 밤에는 5알밖에 주지 않았다. 높다랗게 코를 골며 바로 잠들어버린 그녀 옆에서 나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래서는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처자식들에게 돈을 한 푼도 건네주지 않고 이쪽으로 왔다. 그 생각을 하자 나는 더욱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케이코가 간신히 일에 익숙해졌을 무렵에 뛰어든 나는 참으로 미안했지만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처자의 문제와 약 중독이 해결될 때까지 다시 케이코와 헤어져서 누님 댁에 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케이코가 쌀을 살 돈도 없다고 하기에 나는 소중하게 갖고 있던 크로포트킨의 러시아 문학의 이상과 현실, 조이스의 더블린의 사람들 외에도 2억 원의 원서를 나를 찾아온 편집자에게 부탁해서 뻔뻔스럽게도 일면식이 있을 뿐인 책방의 사장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뒤에 나는 게이코에게 10,000 단위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옛날 그녀와 동거를 하던 때에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녀가 술값을 제한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 처자에게 보내는 돈을 가지고도 시끄럽게 참견하는 데 질려버려서 돈을 여기저기에 숨겨둔 적이 있었다. 지금 그에 대한 복수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멍청한 나는 적어도 그 일로는 게이코를 책망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그녀가 사흘밤 정도 외박을 했고 그때마다 두툼한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저금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쁜 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뛰쳐나간 뒤부터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게이코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망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거의 참을 수 없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게이코의 집에서 나와 누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아내의 승리감에 젖은 듯한 얼굴이 있었다. 아내는 내가 게이코의 집에 가 있을 때 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게이코의 집을 습격했다. 그리고 집을 보고 있던 할멈에게서 그녀가 3번 외박을 한 이야기와 두툼한 돈다발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내가 없는 동안에 한 벌밖에 없는 기모노를 전당포에 잡혔다고 했다. 세상의 상식이라는 입장에서 보아도 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여론은 아내의 편일 것이다. 하지만 아내의 그 승리감에 젖은 듯한 얼굴이 내 가슴의 상처를 더욱 깊숙하게 후벼 팠다. 누님이 울며 말렸지만 나는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결국 아내와 아이들을 누님 집 가까이에 있는 큰형님 댁으로 쫓아보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는 보내겠지만 아내에게는 가정부 일을 시키라고 했다. 나는 아내의 우는 얼굴을 본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나쁜 만호. 게이코의 우는 얼굴만큼도 내 가슴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누님 집의 별채를 빌려서 가장 큰 아이인 12살짜리 아이와 밍밍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침 10시 무렵에 일어나서 오후 4시 무렵까지는 그럭저럭 책상에 앉아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대여섯 시 무렵이 되면 죽고 싶을 정도의 고독감이 갑자기 엄습했기에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누님에게로 가서 아도름을 받았다. 두어 시간쯤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참은 뒤였기 때문에 4알 정도만 먹어도 평소에 10알 정도를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었다.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은 상쾌함. 하루 종일 혼자 책상을 마주하고 난 뒤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나는 바빠 보이는 누님에게 어렸을 때의 추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했다. 사실 나는 애정에 굉장히 굶주려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한테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 누님에게 어리광을 부리듯이 이야기를 했다. 37세인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3살 위 누님을 놀리던 것과 똑같은 말투. 그래도 누님에게는 많은 아이들과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애정을 쏟아 부어주지 않는다는 쓸쓸함을 느꼈다. 그런 생각은 20년 동안 사이좋게 지내온 누님의 남편 매형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더욱 깊어졌다. 매형은 재계를 움직이는 뉴페이스라고 불리는 어떤 경제단체의 소장 대리다. 벌써 50살. 그에게서 임페리얼리티 컴플렉스를 느꼈다. 그 쓸쓸함을 잊기 위해 나는 누님의 아이들과 장기 등을 두면서 마음을 달랬다. 그러는 사이에도 나는 게이코에게 지독하게 속았다는 생각이 떠오르곤 했다. 그녀의 바람을 피울 때의 모습이 나를 괴롭혔으며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에 나는 대부분 장기에서 졌다. 안 그래도 나는 장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9시쯤 되었을까. 아도름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던 나를 누님이 요란스럽게 흔들어 깨웠다. 머리맡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늘 게이코의 집에 일을 돌봐주러 오는 할멈의 나이 든 남편. 나는 게이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싶어서 깜짝 놀라 단번에 눈이 떠졌다. 다행히 게이코의 몸에는 이상이 없다. 단지 도둑이 들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음을 놓았다. 나는 옛날부터 특히 재산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무일푼. 어딘가에 먼지가 쌓여도 털 필요가 어디 있는가? 라는 식의 태평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랬기에 차분하게 어젯밤에 2번이나 근처의 큰형님 댁을 찾아다니다가 되돌아갔고 3번째에는 새벽 2시쯤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큰형님 댁에 도착해서 그날 밤은 큰형님 댁에서 묵고 여기로 온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내가 2번째로 집을 나온 날 게이코는 아도름을 사다가 깊이 잠들었으며 이튿날 정오 무렵까지 죽은 듯이 잠을 잔 뒤 비틀비틀 밖으로 나갔다가 낯선 젊은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이서 저녁을 먹은 뒤 게이코는 일을 하러 간다면서 그 남자와 둘이서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잠시 후 젊은 남자가 혼자 돌아와서 친구와의 약속 시간까지 집에서 쉬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사람 좋은 할멈은 그 남자를 믿고 그 남자가 권하는 대로 가까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고 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돌아와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장롱 속에 있던 게이코와
나 그리고 친구가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의류 수십 벌, 그리고 현금 5,000엔 정도를 도둑 맞았다. 시간은 막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지고 내 올림픽 기념 트렁크를 오른손에 들고 감쪽같이 가져간 모양이었다. 나는 옷가지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고 변변한 것도 없었으니까 최대의 피해자는 아스트라한 오버코트까지 도둑맞은 게이코였다. 그 다음으로 가엾은 것은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쫓겨나 짐을 맡기고 간 나의 불행한 친구였다. 그런데 그 후 게이코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와서는 난리를 피우며 나를 데려오라고 할아버지를 교외에 있는 큰형님 댁으로 달려가게 했다는 것이었다. 게이코의 외박이라는 사건이 예전에 3번의 외박과 하나가 되어 질투심 많은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다. 나는 2번이나 게이코의 집을 나온 가장 큰 이유를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게이코가 정말로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건을 계기로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녀의 몸에 피해라도 있었다면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옷가지를 도둑 맞았을 뿐이라는 사실, 나도 마감이 임박한 일에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리로 와달라는 편지를 쓰게 했으며 나는 그 편지를 할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슬슬 가정부 일을 나가기 시작한 아내가 한 벌밖에 없는 외출복을 전당포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게이코의 도난이 더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기분이었다. 참으로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놈이다. 비난을 듣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날 누님 집으로 옮긴 뒤 처음으로 2군데 잡지사에서 소설을 주문하기 위해 편집자가 찾아왔었다. 나는 작년 12월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만족할 만한 일을 하지 못했던 터라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었다. 그런 때여서 그 손님들이 무척 반가웠다. 2시간이 지났는데도 게이코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초조함도 잊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저물녘 평소와 다름없이 아도름과 사람이 그리워질 무렵 나는 부엌에 있는 누님에게로 약을 받으러 가서는 신주쿠에 있는 게이코를 위로해 주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누님은 그걸 말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도 게이코가 오지 않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우리 노모가 위로를 하러 갈 예정이니까 너는 그 뒤에 가도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생각을 해보니 게이코가 벌써 일을 하러 나가고 난 뒤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일 노모가 다녀온 뒤에 가기로 하고 언제나처럼 아도름 5알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 10첩짜리 별채로 가서 장기를 두고 있었다. 밤 9시 무렵이 되었는데 현관을 3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예요 하는 특유의 갈라지는 목소리가 게이코였다. 나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다. 급히 서둘러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게이코를 상냥하게 방으로 맞아들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통통하게 살이 쪄서 아주 건강해 보였던 게이코가 지금은 아도름에 취한 탓도 있는지 아주 야위어 보였다. 여성에게 있어서 옷이란 그렇게 얼굴을 야위게 할 정도로 귀중한 것인 듯 했다. 알딸딸하게 취한 게이코는 자꾸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옷, 2번째가 생명, 3번째가 애인이에요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할 때에 말괄량의 소녀 같은 얼굴이 좋았다. 언제부턴가 문 밖으로는 지금 시대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휑휑 불어대고 있었다. 나는 약간이나마 취해 있는 그녀를 그런 밤에 혼자 신주쿠까지 돌려보내기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처자가 있는 나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게이코에게 호의를 품고 있지 않던 누님까지 그날 밤만은 그녀를 동정하고 그녀의 재난을 함께 걱정해 주었다. 그리고 바람이 세니까 자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앞으로는 낮에 가끔씩 놀러 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렇게 말하자 떼쓰기를 좋아하는 게이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나는 그처럼 취한 게이코가 밤늦게 신주쿠의 마켓거리를 방랑하는 광경을 상상하자 몸에 소름이 돋았다. 취하면 한없이 기가 세져서 경찰이든 불량배든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녀다. 그러다가 경찰서에 유치된다면 몰라도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은 다음 욕이라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또 그녀의 과거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 나는 종종 목격하기도 했고 소문으로 들은 적도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누님보다도 더 강하게 그녀를 말렸고 그날 밤 함께 잤다. 하지만 나는 누님의 권유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그날까지 페니실린 주사를 계속해서 맞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몸에 손을 댈 기운은 없었다. 이튿날 왠지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는 그녀를 가까운 역까지 배웅하러 갔다. 도중에 초콜릿을 마시기 위해서 찻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녀를 졸라 아도름을 3알 또 10알까지 먹기 시작하자 나는 마치 마약 중독 환자가 간신히 약을 손에 넣었을 때처럼 오로지 본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다시 더 이상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기분. 그녀가 전에 3번 외박한 것은 한때의 과오. 그것도 리리와 함께 긴자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린타쿠 운전사와 싸움이 나서 K라는 동네의 파출소에 보호 검속되었던 것일 뿐. 그리고 두툼한 돈다발은 열흘 정도마다 주는 가게에서의 수입을 모아본 것일 뿐이라는 그녀의 말을 전부 믿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또 도둑이 들기 전날 밤 외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제문화사라는 어엿한 잡지사의 편집자로 남자가 2, 여자는 게이코 혼자. 신바시 근처에서 만나 밤새도록 술을 마셨지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했다는 게이코의 말까지도 전부 믿어버렸다. 그 도둑도 게이코가 비틀비틀 나갔다가 데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켓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 남자였는데 그녀의 집을 찾아내서는 밤새도록 마작을 해서 피곤하니까 잠깐 쉬게 해달라며 성큼성큼 집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게이코의 말도 믿었다. 그리고 게이코에게 사정해서 아도름을 또 10알. 그 때문에 기분이 더욱 몽롱해져서 게이코가 술 마실래요? 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마감이 임박한 일도 잊은 채 둘이서 근처의 중화 요리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뜨거운 술을 마시자 나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모든 수치심도 체면도 잊은 채 자제심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실컷 먹고 마시고 난 뒤에 그 가게에서 계산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게 아이를 집으로 보내 누님을 불러오게 했다. 누님은 가장 어린 5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내 추태를 보고 울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누님이 참견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호랑이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나는 장식 공간에 있던 장식물을 집어 누님에게 던지려 했다. 그 뒤 어떻게 해서 누님 집에 별채로 간 건지 잘 모르겠다. 단지 담배를 사러 가겠다며 나간 게이코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대학 입시를 하루 앞둔 누님의 장남을 몇 번이고 밖으로 내보내 게이코를 찾아보게 했지만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난동을 부리며 아내의 유일한 재산인 장롱을 뒤집어 엎은 뒤
양복을 입고 오버코트를 걸치고 외출할 준비를 했지만 게이코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큰 대자로 누워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자다가 오줌까지 싸버렸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는 별채에 누워 있었고 누님이 가이마키, 즉 잠옷처럼 생긴 소미불을 입혀주고 있었다. 게이코의 하이힐과 핸드백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녀가 나간 지도 이미 3시간이 지났다. 나는 그만 포기하고 잠을 자려고 했다. 누님의 손에서 아도름 열알 빼앗듯이 달래서 그것을 먹고 깜빡깜빡 졸음이 올 무렵이다. 그때 취한 게이코가 느닷없이 야차 같은 얼굴로 돌아왔다. 나한테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신주쿠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벌써 막차도 끊겼고 그런 게이코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난처하기 짝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누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게이코를 하룻밤 더 그 별채에서 묵게 하려 했다. 하지만 취하면 무자비하고 잔혹해지는 게이코는 그런 나의 배려에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근처에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의 번듯한 집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겠다면서 고집을 피웠다. 나는 그렇다면 거기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 보내기는 불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누님의 장남에게 경관을 불러오게 해서 경관에게 게이코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경관이 얼굴을 내밀 무렵부터 게이코는 얌전해졌다. 경관한테 나에 대한 욕을 한바탕 해야 되더니 그 방에서 자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취해서 난동을 부린 다음 날이면 언제나 그렇듯이 게이코는 내 가슴에 안겨 울었다. 육체를 가느다랗게 흔드는 그녀의 테크닉. 나는 밉지만 가엾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녀에게 육체적 욕망이 있는지를 물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녀는 몸을 더욱 비틀더니 그 허벅지를 내 위에 올려놓았다. 또 병에 걸릴 거다. 페니실린 값 한 병에 2,300엔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친절한 의사의 진찰실에서 본 지독한 성병에 걸린 사람들의 사진, 코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동백꽃잎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양입술에 무수한 종기, 특히 여자의 국부 전면이 썩어 문드러진 참상. 하지만 나는 그 사진들을 눈꺼풀에 그려가며 여자에게 몸을 맡겼다. 끝난 뒤 또 저질렀구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그때 73살이 된 노모가 울면서 반미치광이가 되어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었다. 어처구니 없는 짓 잘도 했다. 사위 볼 낯도 없으니 여기서 당장 나가라 라고 말했다. 아도름의 취기가 다해버린 나는 아무런 의지도 없는 인형 같은 존재. 노모가 꾸짖는 대로 게이코와 함께 나갈 채비를 해서 일어섰다. 그때 누님의 울음 섞인 다정한 목소리. 얘야,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마음 단단히 먹고. 누님은 게이코에 대한 나의 진짜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미움의 중간. 밉기도 하고 가엾기도 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 나는 게이코와 함께 스멀스멀 진창 속으로 떨어져가는 광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와 함께 신주쿠의 집으로 돌아왔다. 게이코는 도둑맞은 물건을 나한테 설명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저금 통장을 가만히 오른손에 숨겼다. 나는 그것을 말없이 빼앗아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다. 내가 뛰쳐나간 날 그녀는 25,000엔을 저금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5,000엔씩 저금.
그 저금의 전날 밤이 틀림없이 그녀가 돌아오지 않은 날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서둘러 통장을 되찾으려 하는 게이코에게 그것을 돌려주자 문득 쓴웃음 같은 것이 떠올랐다. 하나밖에 없는 옷을 전당포에 잡힌 아내, 게이코와 헤어진 뒤에 괴로운 방랑의 나날, 취해서 단화를 도랑에 빠뜨려버리고 남에게서 얻은 너덜너덜한 군화와 찢어진 와이셔츠밖에 남지 않은 나. 게다가 작년의 세금도 아직 내지 않았고 누님한테는 2, 3천엔 정도의 빚까지 졌다. 그에 비해서 3만엔의 저금과 가건물이기는 하지만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게이코.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금병매를 쓴 대가로 고료를 가져다 준 잡지사의 돈을 게이코에게 전부 건네주었다. 나도 게이코의 수많은 허튼 짓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알면 알수록 더 불쌍하게 여겨졌다. 나는 게이코와 함께 죽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여우 풍류 500생. 나는 돌고 돌아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며 영원히 여우로 살아야 하는 모양이었다.